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어, 여러분들도 이제 해성 DS는 다 아실 거예요. 뭐 제가 워낙 블로그에도 많이 소개시켜 드리기도 했고 리포트도 많이 나오는 기업이고 또 뭐 촬영용 반도체 관련해서 시장에 워낙 많이 알려진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는 게 좀 새롭지 않을 수도, 여러분들한테 좀 새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 저란 사람이 해성 DS를 지금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만약에 뭐 제 관점에 동의하실 수도 있고 동의 안 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부터 해성 DS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야기 드려볼게요. 일단 해성 DS를 알려면 해성 DS가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해성 DS 같은 경우는 패키징 기판을 30% 정도 하고 리드 프레임을 70% 정도 하는 기업입니다. 이게 2020년 기준이지만 사실 2021년도 이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리드 프레임 7, 패키지 기판 3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해성 DS 투자를 하면서 패키징 기판하고 리드 프레임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패키징 기판이 뭔지, 그러니까 패키지 सब스트레이트라고 하죠. 패키지 सब스트레이트가 뭔지, 리드 프레임이 뭔지 좀 여러분들한테 이것만 보면 이제 알 수 있다를 좀 먼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뭘 만드는지 알아야 이 기업을 저는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패키지 सब스트레이트가 어떤 제품인가 부터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패키지 सब스트레이트는 사실 이제 1990년대 PC 모바일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CPU와 메모리 등 반도체 성능의 요구사항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쓰고 있던 패키징 방식인 리드 프레임 방식으로는 좀 한계가 온 거죠. 그래서 나타난 게 패키지 सब스트레이트입니다. 패키지 सब스트레이트가 나타났고 리드 프레임을 빠르게 대체해 나가기 시작했죠. GPU나 모바일, 이런 메모리 같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리드 프레임을 대체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패키지 सब스트레이트가요. 그래서 패키지 सब스트레이트는 이 리드 프레임처럼 칩을 지탱하지 않고 이 신호를 전달하는 기판의 역할을 하지만 좀 다른 구조를 갖고 있어요. 리드 프레임을 보시면 여기 이 거미다리 같은 게 리드라고 하고 이제 패키지 सब스트레이트는 이제 이 솔더볼들로 이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면 차이점이 보이는데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다리 같은 걸로 메인보드랑 반도체 칩이랑 연결을 하고요. 패키지 सब스트레이트는 여기 있는 이 솔더볼, 제가 이제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지만 이 솔더볼 회사도 우리나라에서 좀 좋은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 회사들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어쨌든 여기 솔더볼로 이제 반도체 칩과 연결하는 거를 패키지 सब스트레이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리드 프레임이 구조상 리드의 개수를 무작정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출입구가 적어서 한 번에 많은 전기 신호의 이동이 어렵죠. 하지만 패키지 सब스트레이트는 이 솔더볼을 통해서 입출력 단자를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되었고 더 많은 데이터를 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반도체 패키징을 했을 때 외부에 돌출되는 이 리드가 없기 때문에 소형화에 유리합니다. 보시게 되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막 리드가 있어서 좀 컨데 여기 보시면 그냥 딱 기판으로 돼 있죠. 그래서 거리가 짧아져서 신호 소형화는 물론이고 신호 손실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키지 सब스트레이트도 또 이게 칩과 기판을 연결하는 방식이 또 두 개로 나뉘어요. 이게 와이어 본딩 방식이 있고 이게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FCBGA라고 하죠. 거기서 이 FC가 이 플립칩이라는 방식입니다. 뒤집어서 하는 건데 말 그대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와이어로 연결하는 기존에는 칩과 기판을 와이어로 연결하는 와이어 본딩 방식을 사용하였다면 최근에는 칩의 고도화가 진행됨에 따라 칩에도 솔더볼을 붙이는 플립칩 방식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와이어 본딩 대비 플립칩 방식이 이 전기 신호 전달 속도와 소형화 대비해서 우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사양 기판에 플립칩 방식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기성 DS 패키지 सब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릴투릴 생산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원래 다른 이런 대덕이나 심텍 같은 회사들은 릴투릴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릴투릴 방식이 뭐냐 하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생산을 한 다음에 이 연속적으로 생산을 하는 거고,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찍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생산을 하게 되면 생산 안정성도 높고 원가 경쟁력 또한 확보할 수 있어서 이 릴투릴 방식으로 패키지 सब스트레이트를 생산한다는 게 사실 엄청난 기술, 해성 DS만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패키지 सब스트레이트를 생산하게 되면 다른 기업들 대비 보통 한 20-30% 정도의 원가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릴투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 적용되는 메모리 반도체용 सब스트레이트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나 서버 D램에 많이 사용되고 있죠. SSD용 낸드 쪽에 주력으로 또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게 릴투릴 방식이 사실 대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릴투릴 방식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대덕이나 심텍 같은 경우에도 릴투릴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데 사실 이 릴투릴 방식으로 이제 좀 닫힌 기판을 생산하게 되면 약간 기술적 이슈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해성 DS가 사실 2017년부터 좀 닫힌 기판, 그러니까 이제 닫힌 기판 쪽으로 닫힌 기판을 생산하게 되면 아무래도 판매 단가나 영업이익률이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 릴투릴 방식이 좀 생소한 생산 방식이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에서 좀 채택을 하는데 좀 무리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2017년 때도 퀄 테스트가 안 됐고, 사실 지금도 퀄 테스트를 아직 좀 하는 중입니다. 이 퀄 테스트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해성 DS의 영업이익률이나 매출액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회사에서 물어봤는데 이제 이런 좀 GDDR이나 LPDDR로 어떻게 언제 납품이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022년 하반기, 2023년이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는 만약에 그렇게까지 오래 걸릴 것 같진 않기도 합니다. 사실 1, 2년은 금방 지나가니까요. 그리고 이 GDDR, LPDDR이 뭐냐라고 좀 궁금해하실 분도 있으실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좀만 더 뒤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거는 이제 해성 DS의 또 다른 주력 제품인 리드프레임입니다. 리드프레임은 패키지 सब스트레이트에서 처음 소개할 때 말씀드렸었죠. 이 리드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드를 통해서 메인보드랑 반도체 칩이랑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신호를 이름 그대로 전기신호를 연결하는 전선 리드와 칩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골격 프레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리드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이 리드 프레임 특징을 보시면 이렇게 거미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이 리드 프레임의 방식에 따라서 뭐 QFN, DFN, TSOP, SYC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뭐 부르는 이름만 다 다르고 리드 프레임인 건 똑같아요. 근데 리드 프레임이 사실 물론 패키지 सब스트레이트보다 좀 약간 정말 전통적인 생산 방식이긴 하지만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단가가 훨씬 더 저렴하고요. 구조 또한 단순하고 튼튼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적용되고 있죠.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사양을 필요로 하지 않는 데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디카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아니면 PC라든지 이런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드 프레임의 최고 장점은 역시나 신뢰성이겠죠. 이 신뢰성이 뭐냐 하면 언제 어디서나 항상 제 성능을 내준다는 게 보통 신뢰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리드 프레임이 신뢰성이 엄청나게 뛰어나요.
구리 합금 리드 프레임의 원소재는 구리 합금으로 전기 및 방열 특성이 엄청나게 뛰어나서 차량용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차량용에 많이 쓰이고 최근에는 PPF 도금이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PPF 도금이라고 이 팔라듐 도금 방식을 통해서 좀 더 고성능을 필요로 하는 차량용 반도체 제품에 주력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팔라듐 도금 방식이 왜 중요하냐면 기존의 구리로 납품되는 것보다 이제 매출 단가나 영업이익률이 더 높아서 만약에 이런 팔라듐 도금이 이제 많아진 팔라듐 도금이 적용된 리드 프레임을 더 팔면 팔수록 해성 DS의 매출액은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리드 프레임은 고온이나 저온, 사막 습지 등 그러니까 딱 차량용인 거죠. 만약에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날씨가 춥다고 아니면 날씨가 덥다고 작동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리드 프레임이 차량용 반도체에 정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포함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전기차를 포함한 차량용 반도체에 쓰이고 있고 뿐만 아니라 향후 성장성이 주목되는 이 전략 반도체 사실 이것도 제가 정말 많이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전력 반도체 쪽에서도 나중에 향후에도 쓰일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열에 강하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만 아시면 해성 DS가 뭐를 만드시는지는 다 이해한 겁니다. 또 그 다음에는 몇 가지 저는 해성 DS한테 좀 세 가지 중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세 가지 중요 포인트는 첫 번째는 리드 프레임 수요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고 두 번째는 DDR5 수혜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GDDR, LPDDR로의 진입 시기는 언제인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요. GDDR, LPDDR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위에서도 설명드렸겠지만 약간 좀 닫힌 기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드 프레임 수요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란 답은 사실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어디까지 성장할 것인가라고 저는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어디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과 동의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차 두 대를 갖고 왔는데 차 먼저 보시죠. 2018년 제네시스입니다. 오래 안 됐어요, 정말. 2018년에 나온 2018년형 제네시스입니다. 아직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이죠. 그래서 이렇게 실내를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돼 있고 뭐 여기 무선 충전도 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보시면 2018년 제네시스는 이런 형식입니다. 화면도 뭐 어때요? 요즘 보기에는 사실 요즘 나오는 전장에 비해서 그렇게 성능이 썩 좋은 것 같진 않죠. 또 다른 차 보여드릴게요. 2018년에 나온 제네시스입니다. 이건 2020년에 나온 아반떼입니다. 아반떼의 전장을 보면 이렇게 해서 아다스 성능도 매우 뛰어나고 아시겠지만 엄청 널찍널찍합니다. 이런 디스플레이라든지 차량용 이런 디스플레이가 훨씬 더 널찍널찍해졌고 전장 성능도 아반떼인데 2028년에 나온 제네시스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고 세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백밀러를 통해서 뭐 이런 경보음까지 또 들려주기도 하죠. 2020년 아반떼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것만 이 사진만 보면 이제 리드 프레임 수요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의 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끊임없이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그러니까 피크아웃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차량용 반도체가요. 그러니까 제품 단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요즘 자동차 회사들 경쟁 보면 엄청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동차 정장 기능의 업그레이드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주행 성능 뭐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그런 것보다 요즘 더 우선시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장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자동차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전 전장 기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장 기능이 업그레이드되는
업그레이드 되는 추세가 계속됨에 따라서 어, 기존의 리드 프레임보다 더 고성능을 뽑아줄 수 있는 팔라듐 조금을 사용한 리드 프레임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해성 DS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률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면 이 리드 프레임 수요는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결론을 내보자면 저는 자동차 반도체 수요는 앞으로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 리드 프레임 피크아웃을 논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그 2월까지인데 2월 20일까지인데 이제 금액 원화 이런 걸 보시면 훨씬 더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품 단가 중량 나누기 금액인 제품 단가잖아요. 이 제품 단가를 보시면 계속 좋아지고 있고 무게도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고요. 또 영업일수로 금액을 나눠보면 하루 금액이 나오는데 금액도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상황입니다. 사실 해성 DS 입장에서는 이거랑 리드 프레임 수출 일수랑 리드 프레임 수출이랑 그거랑 비교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해성 DS 매출액을 이제 트래킹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것만큼 해성 DS 매출액이랑 잘 맞는 게 없어요. 어쨌든 이제 더 설명을 드리면 또한 리드 프레임 시장은 이미 게임이 끝난 시장이에요. 전통적인 정말 진짜 가장 원시적인 반도체 패키징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게임이 새로운 진입자가 좀 들어오기 힘든 시장입니다. 리드 프레임 시장이. 그리고 차량용 리드 프레임 시장은 특히나 신뢰성이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해성 DS 거 쓰고 있다가 다른 데서 차량용 반도체를 납품을 한대요. 그러니까 차량용 리드 프레임을 납품을 한대요. 근데 그 리드 프레임을 썼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걸? 아무도 그 차량용 반도체 만든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려고 이런 차량용 반도체는 엄청나게 보수적인 업체입니다. 그래서 해성 DS가 저는 앞으로도 좀 헤게모니를 차량용 리드 프레임 시장에서 헤게모니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작년에 발표한 이 500억 원 정도의 대규모 증설을 발표한 이후에 올해는 그것보다 더 큰 규모의 증설이 발표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500억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공장에 설비를 더 들어오는 그런 증설이었는데 더 이상 창원 공장에 리드 프레임을 더 들여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IR이랑 통화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향후에 이것보다 더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공장 부지를 확보하고 지금보다 더 큰 캐파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면 해외에 공장을 설립할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해외 공장 설립이 이번에만 나온 뉴스는 아니거든요. 해성 DS가 이 코로나 터지기 전인 2020년에도 해외에 이 공장을 설립을 하려고 좀 많이 고민을 했다고 해요. 해외라고 하면 이제 말레이시아나 그런 쪽입니다. 왜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그런 쪽에 지으려고 하냐 하면 공장을 얘네 고객사가 NXP, 인피니온 그런 쪽인데 이제 그런 차량용 반도체 만드는 공장이 그런 동남아 쪽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해성 DS가 그쪽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 인건비를 더 저렴하게 쓸 수 있고 물류비 또한 줄어들게 되겠죠. 캐파도 더 크게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한국보다 적다 보니까 캐파도 훨씬 더 크게 가져갈 수 있고요. 그래서 증설이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그리고 대규모로 발표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DDR5 수혜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인가란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드리면 사실 이건 먼저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DDR5 하나만 보고 저는 종목을 고르는 거는 좀 안일하다고 생각해요. DDR3, DDR4, DDR5는 다이 크기가 아예 달라져서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역사상 봤을 때
이 세대 전환이 이뤄지고 물론 처음에는 높은 가격을 형성하겠지만 결국엔 다 빠지게 돼 있습니다. 가격이. 그래서 일순간에 불과하고 결국 피크아웃을 직면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만 보게 된다면 훨씬 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른 타이밍에서 매도를 해야 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DDR5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해성 DS의 증설 중 50%는 패키지 기판이에요. 사실 웃기죠? 리드 프레임이 더 매출이 잘 나오는데 어쨌든 근데 이 왜 50%가 50%를 패키지 기판 증설에 썼냐 하면 이 DDR5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이 크기가 더 커요. 그러니까 다이 크기가 뭐냐 하면 그냥 이제 밥상이 더 크다. DDR4나 DDR3에 비해서 밥상이 더 크다. 근데 밥상이 더 크게 되면 어떻겠어요? 밥상을 더 많이 똑같은 공장인데도 불구하고 밥상 공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작은 밥상을 생산할 때보다 큰 밥상을 생산할 때가 당연히 생산력이 더 딸리잖아요. 그래서 DDR5로 전환함에 있어서 이 다의 크기가 더 커짐에 따라서 더 많은 증설 비용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DDR5로의 전환은 그거는 이제 도라에몽님 질문은 제가 좀 이따가 답변 드릴게요. DDR5로의 전환은 해성 DS에게 일시적이긴 하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일시적으로 올려주는 좀 좋은 이벤트가 되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DDR3나 DDR4로의 전환 과정을 생각해 봤을 때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DDR5로의 전환을 하면서 좀 나타나는 이득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시적인 이벤트로 생각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피크 아웃 하진 않을 거예요. 사실 피크 아웃이라는 게 피크를 치고 그 다음부터 쭉 빠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다이 크기가 커져서 생산성 자체가 떨어진 거는 사실이고 또 요즘 메모리 기판 기판 회사들 투자 트렌드를 보면 거의 다 이제 비메모리 기판에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기판의 투자 강도는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막 메모리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메모리 기판이 공급 과잉으로 저는 피크아웃 할 거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게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해요. 해성 DS에게 있어서 이 GDDR, LPDDR로의 진입 시기를 저는 좀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GDDR, LPDDR이 뭔지 제가 설명드린다고 했죠. 앞에서. 그런데 이제 GDDR이 뭐냐면 이 그래픽 카드에 사용되는 이 메모리 카드입니다. 그리고 LPDDR은 이 모바일이나 태블릿 등에 사용되는 그런 D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엔디비아 T1000 4기가 GDDR R6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4기가 같은 경우는 D램의 용량이고 이 GDDR6는 이 DDR5 그런 것처럼 이 그래픽 카드용 D램의 세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벌써 GDDR이 6세대나 와 있는 거죠. 이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4기가의 6세대 그래픽 카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해석해 보면요. 그런데 여기가 메모리 기판보다 훨씬 더 메모리는 단층 기판을 쓰는데 뭐 그렇게 단층 딱히 딱 단층이라고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어쨌든 GDDR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더 다층 기판이고 매출액이나 이런 제품 단가나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더 이익이 있습니다. LPDDR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DDR5는 일시적이지만 만약에 해성 DS가 실제로 GDDR 제품이나 이제 LPDDR 제품을 납품하게 됐을 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훨씬 더 근본적인 개선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릴트릴 공정을 통해 생산을 하기 때문에 기존과 다른 생산 방식 때문에 퀄테스트가 좀 오래 걸리는 중이긴 한데 회사에 문의해본 결과 2020년 하반기나 2023년 중에 본격적으로 납품을 기대한다고 하니까 이 납품을 성공하게 될 시 해성 DS의 그런 진짜 체질이 아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해성 DS에 대한 그 리포트를 발췌한 건데, 이 노란색 줄친 것만 같이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트한 수급에 의한 고부가 가치 생산 비중 확대로 제품 믹스 개선은 유지되어 수익성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 전망이다 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해성 DS 리포트입니다. 이 고부가 가치 제품 생산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차량용 반도체이기도 하고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적용되는 그 팔라듐 조금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제한된 캐파 안에서도 타이트한 수급 상황으로 인해 고부가가치 제품에 집중한 제품 믹스 개선 효과가 생각보다 양호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팔라듐 조금 방식이나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리드 프레임이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2022년에 분기 600억, 700억 수준의 매출액이 가능할 것 같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사 이래 최초로 차량용 리드 프레임이 전사 매출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인 37%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 차량용 IT 부품 업체 중 당형 돋보이는 업체로 판단되며 PER 9.9배로 근 5개년간 평균 PER 11배를 하회 중이다. 그리고 캐파가 이 500억 투자가 진행 중인데, 캐파 증설에 따른 매출 증가는 최대 연간 1,500억 수준으로 예상된다 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캐파 증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반영이 돼서, 하반기 어느 시점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근데 하반기부터 반영이 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 1,500억 원이 온전하게 반영되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성 DS의 가격인데, 사실 제가 주말에 2월 18일인데 지금 5만 30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오늘 해성 DS 종가가 그렇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2년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1,3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8,500억 원 언저리임을 감안해 봤을 때 해성 DS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해성 DS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아직도 해성 DS가 쉽게 피크아웃 하지 않을 건데, 2023년에도 성장을 할 건데, 지금 가격은 너무나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판 회사를 좀 고려를 할 때, 심택이나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회사들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러니까 매출의 안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심택이나 대덕전자를 해성 DS가 따라가지는 못해요. 하지만 누가 더 지속적일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해성 DS가 더 지속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의 지속성이요. 22년, 23년 그 이후를 바라봤을 때, 저는 심택이나 대덕전자도 물론 엄청나게 좋은 회사지만 지속성만을 봤을 때 해성 DS가 더 뛰어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인 것만 보시면 심택이나 심턱이나 대덕전자가 좋은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하나를 산다면 해성 DS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성 DS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해성 DS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한테 지금부터 들려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 뭐 이제 해성 DS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게 있다고 하시면 지금부터 좀 이제 문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요. 우선 일단 도라에몽님이 말씀해 주셨던 해성 DS가 만드는 기판도 고부가 가치인가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성 DS가 만드는 기판은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부가 가치 기판은 아닙니다.
고부가가치 기판은 이제 FCBGA, 뭐 RFSIP 기판, 뭐 그런 기판들인데, 해성 DS가 만들고 있는 이 메모리 기판은 그렇게까지 고부가가치로 분류받고 있진 않습니다. 사실 그게 아쉬운 거긴 하죠. 패키지에 있어서. 아마 생산 방식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해성 DS가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이제 해성 DS에 대해서 질문해 주실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릴게요. 답변을 해 드릴 수 있는 건요. 만약에 없으시면 해성 DS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그냥 이제 만약에 주식에 대해서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다고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DB하이텍도 좋은 회사죠. DB하이텍도 좋은 회사인데 DB하이텍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좋은데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그걸로 산다는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계양전기 거는 저도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사실 저는 그런 이슈가 있으면 주가에 좀 바로 반영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뭐 장 올라줬을 때 장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줬으니까 어 그렇게까지 큰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뭐 해성 산업의 문제겠죠. 그런데 사실 해성 산업이 오너 일가가 막 엄청나게 주주들을 위한다 또 이런 회사는 또 아니어서 이제 그런 거는 좀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좀 지켜봐야겠죠. 계양전기 횡령권은. 저도 그런 이슈가 터질지는 정말 상상도 못하긴 했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음, 계양전기 거는 그렇게까지 리스크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 그렇습니다. ESG? 그쵸. ESG는 좀 머나먼 미래일 것 같아요. 그런데 해성 DS의 ESG가 또 떨어지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 해성 산업의 ESG는 좀 불안하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해성 DS의 ESG는 그렇게까지 또 떨어지진 않습니다. 배당도 예전부터 잘 주는 회사였잖아요. 해성 DS가. 무려, 20% 비중으로, 20%, 25% 비중으로 항상 좋은 회사기 때문에, 전 해성 DS의 ESG가 그렇게 나쁜 회사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RFPCB가 BH로 넘어간다고 들었는데요. VR 기기에는 어떤 기판이 들어간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글쎄요, 구글 글라스가 나와봐야지 알지 않을까요? 일단 만약에 오큘러스 같은 VR 기기로 나온다 라고 하면 일단 당연히 RSSIP 기판은 들어갈 것 같고 통신용 기판은 당연히 들어갈 것 같고 일단 나와봐야지 알지 않을까요? 글쎄요. 통신용 기판은 그쪽은 제가 딱히 엄청나게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본 게 아니어서 제가 답변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삼성전기가 포기한 이유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일단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네가 하는 고부가가치 기판도 투자하기 좀 빡세다고 본 거겠죠? FCBGA 같은 경우에 투자가 엄청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몇 조 하고 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4천억이나 투자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뉴스를 찾아봤는데 요즘 우리나라 기판 회사들 투자하는 거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만 회사들에 비하면 아직도 좀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판에 대해 투자하는 게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투자하니까 피크아웃 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그런 것들의 피크아웃을 논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22년 중반까지는 좀 봐야 된다고 저는 22년 하반기까지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미머셀님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뭐 기판 전문가가 아니어서. 기판 회사들을 좋아하긴 하지만 네, 뭐 저는 문과 나부랭이에 불과합니다. 사실 문과도 아니죠. 대학교를 자퇴했으니까 뭐 문과 나오긴 했는데, 해성 DS가 아니라 다른 회사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건 답변해 드릴게요. 그게 아니면 50분까지만 딱 질문을 받아보고 저는 드라마를 보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덱스요? 그쵸. 월덱스도 제가 엄청 좋아하는 회사거든요, 월덱스. 월덱스들 제가 엄청 좋아하는 회사인데, 이번엔 좀 안 나왔더라고요, 아무래도. 기판 업체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제가 처음 2020년 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때 처음부터 투자를 했던 게 기판 업체들이어서 저는 기판 업체를 좀 좋아하고 있습니다. 종목을 매도할 때 어떤 종목이 안 좋아지면 그때 매도하는데, 사실 요즘 같은 장에는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거의 모든 회사들이, 물론 심택이나 대덕전자는 신고가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기판업체 얘기니까 뭐 이거는 예외로 치고, 요즘 같은 장에는 진짜 싸진 종목들을 저는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데 성장성이 보이는 회사들 있죠. 저는 그런 회사들이 있다면, 만약에 내가 기존에 들고 있는 종목이 있었는데 그 회사들보다 더 좋았는데 비싸서 못 샀어. 근데 이렇게 폭락했을 때 그런 회사들의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저는 그러면 교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인 매력이 있을 때요.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전업하게 된 계기요? 딱히 전업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정말로 전업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사실 2021년은 상반기까지 이제 취직을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아직도 부업은 뭐 이제 이게 전업이 되긴 했지만, 이게 사실 전업이라는 게 현금 흐름이 꾸준한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걸 할까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죠. 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사실 그것보다 저는 현금 흐름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산이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전업도 전업이지만 부업도 많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992요? 못 샀죠. LG이노텍도 기판 사업을 한다는데 해자를 모르겠네요. 맞아요. FCBGA가 LG이노텍 이번에 4천억 투자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딱히 해자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자라고 하기보다는 누가 더 수율을 잘 내느냐? 누가 더 수율을 잘 내나 싸움 같아요. 누가 더 많은 캐파를 갖고 있느냐 싸움 같고, 그쪽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RFSIP 같은 경우는 LG이노텍이 확실히
그런 혜자를 갖고 있죠. 애플이라는 고객사도 확보하고 있고, 다른 업체들이 이제 하기도 쉽지 않고요. 구구이는 못 샀다고 말씀드렸고, 시드는 얼마로? 지금 얼마인지는 차라리 얼마로 시작했다기보다 지금 얼마인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13억 좀 넘게 모은 것 같아요. 주식 투자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코로나 터지고 나서예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니까 21, 20, 21, 22 이제 3년 차네요. 그전에는 뭐 이제 제대로 투자했다고 볼 순 없죠. 그렇게 제가 투자 경력이 긴 건 아니어서 진짜 막 여러분들보다 잘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배우려고 하는 편입니다. 구구이 40만원 넘었나요? 슈발 평생 못 사겠다. 장기 투자 종목에 대해서도 중간 분할 매도 추가 매수를 감히 하시나요? 네. 저는 이번에 한양지텍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도 좀 더 샀습니다. 운이 좋게 그때가 우연히 저점이긴 했는데 한양지텍이 우연히 저점에 잘 죽은 것 같아요. 해성 DS 살 때도 제가 예전에 해성 DS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해성 DS도 많이 오르고 나서도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주가에 비해선 제가 최종적으로 매도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주가에 비해서도 훨씬 낫죠. 해성 DS가 그때도 이제 제가 해성 DS를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매수했을 때가 작년 언제였지? 이제 작년 6월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면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거 왜 잠시만요. 뭐 어쨌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다루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대신 켜놓고 봐주세요. 제가 해성 DS를 진짜 본격적으로 샀을 때가 이제 제가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전광훈 목사 사건 터졌을 때 그때 주식 한번 떡락한 적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모았습니다. 17,000원이었네요. 17,000원, 18,000원 때부터 모았는데 제가 해성 DS를 다시 한 번 더 샀던 게 2021년 3월 때. 그러니까 2020년 뭐 10월 이때 많이 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종목 이제 이지바이오 같은 종목들 매도하고 나서 이제 이지바이오 같은 종목들 매도하고 나서도 이제 2021년에 막 3만원 이렇게 여기서 놀 때도 엄청나게 좀 비중을 많이 실어서 매수를 한 편이에요. 그 상황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좋아졌는데 그거 제가 보는 가치에 비해서도 더 저평가면 못 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처음 산 거는 2020년 중순하고 말 이 정도고 다시 한번 샀으니까 뭐 항상 뭐 저평가면 못 살 이유가 없죠. 시간이 지나도. 선악 영향력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제가 항상 모르는데 제가 진짜 막 전문적인 지식이 없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편도 아니고 이제 제가
학교 다녔을 때 얘기해 드릴까요? 학교 다녔을 때 제가 공부를 진짜 못했거든요. 아, 진짜 못한 건 아니고 중위권 정도는 했는데, 정말 중위권 정도까지는 했는데,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가 봐요. 이제, 뭐라 그럴까, 막, 공부를 하는데, 이제, 정말 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쓰면서 기록도 해놓고 많이 해놓으려고 해서 이제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거고, 그냥 이제 제 투자 기록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사실 딱히 막 누가 봐줬으면 좋겠다. 뭐 제 블로그를 당연히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애드포스트로 돈도 벌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시면 이제 제가 애드포스트로 제가 2년 했는데 2년 하고 제가 7만원 좀 넘게 벌었거든요. 2년 하고 좀 7만원 넘게 벌었는데 애드포스트로 이렇게 소소하게 책도 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와 주시는 거에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네. 월간으로 보면 제가 2020년으로 해야 되나? 어쨌든 12개월을 이 정도 번 것 같네요. 애드포스트. 근데 애드포스트가 진짜 짱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분들 보면 돈 엄청 많이 버시는 분들 막 한 달에 몇백만 원 버시는 분들 있던데 저는 어떻게 그렇게 뽑아내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렇게 되면 진짜 부업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긴 한데, 그쵸? 막 뉴발란스 993, 992 막 지를 수 있고 돈 없어가지고 막 뉴발란스 996, 574 이런 거 사고 있거든요, 제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있으신 분들 중에서 지원을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스몰캡 탐험대 지금 좀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셨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 의견을 듣는 걸 많이 좋아하는 편이라 스터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주식 스터디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어,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어서기도 하지만 그분들이랑 어울리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몰캡 탐험대요. 저보다 다 뛰어나신 분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함께 같이 여러분들이랑 스터디를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구글 애드센스가 광고비는 훨씬 더 잘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옮긴다? 옮기는 건 또 귀찮아서. 53분이 넘었네요. 12시? 12시까지만 해보죠. 12시까지만 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이거 비공개로 돌리고 제가 그 노래 틀은 앞부분 자르고 다시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 에이, 저도 부족한데요. 저도 실력이 없어서 와, 달러원 개떡락했네. 여러분들한테 항상 도움받고 있어요. 마이크로.
제가 미국 주식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보통 저도 막 장기 투자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 주식 이제 애플이나 그런 거 사서 상당히 우량주 투자했는데도 오래 못 들고 있겠더라고요. 인텔. 제가 요즘에 미국 주식 중에서 주목하는 거 하나 뽑으라고 하면 전 인텔 좋아해요. 제가 IT 쪽에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인텔이 이번에 진짜 저는 칼을 갈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암드나 엔비디아보다 더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순간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인텔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얼마나 장기 투자하냐에 대한 답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 아이디어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종목 교체를 자주 한다고 했잖아요. 종목 교체가 좀 많았는데, 이번 장에서, 딱 이번 기간 때, 그렇게 되면 또 종목 교체가 있게 되면 장기 투자는 또 아니게 되는 거니까, 어, 막, 난 엄청나게 장기 투자할 거야 라고 이제 정해놓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장기 투자를 하려고 지향을 하는 것 뿐이지, 막, 딱 무조건 오래 갖고 있어야지라고 해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뭐 장이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좋아하는 어떤 종목이 막 이런 전쟁 이슈로 인해서 떡락을 했다고 쳐보죠. 그럼 저는 당연히 옮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종목 교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종목 교체가 아닌 게 되는 거니까 뭐 딱히 틀에 박혀 있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음. 물론 장기 투자를 지향하긴 하죠. 해성 DS도 와우. 해성 DS도 뭐 제가 오래 갖고 있긴 했지만 2년 넘게 갖고 있었으니까 3년 정도 갖고 있었으니까 지금 갖고 있는지는 비밀입니다. 여행 여행도 가보고 싶네요. 제가 여행을 살면서 세 번 가본 것 같거든요. 세 번 가본 것 같은데 음, 여행보다 집을 더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가보고 싶긴 하네요. 1박 엄청 비싸네. 이거 오래 잡혀있구나. 부산도 한 번도 안 가봤고 부산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 3분 남았네요. 음, 그렇긴 하겠죠? 뭐 이제 부산, 네, 저 진짜 부산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언제 갈 수 있을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좀 한가해지면 가려고 하긴 하는데 같이 갈 사람도 없고 제가 혼자 하는 걸 잘 못해요. 혼자 여행하는 거 이런 걸 잘 못하는 성격이라 누가 꼭 같이 가줘야 돼서 아마 당분간은 못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내일로? 네일로를 쓸 수도 있겠네요. 네일로가 몇 살까지지? 전 국민 누구나 구나.
10만원? 내일로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냥 기차 아무거나 탈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나중에 알아보면 되겠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혼자 갈까? 혼자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갈 일 있으면 내일로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은 진짜 1시간 20분 정도 해봤는데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하고 이제 벌써 2월이 다 끝나고 3월인데 3월에도 행복한 사실 쉬운 한 달이 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셔서 다들 원하는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뭐 해볼까요? 다음에는 다른 다른 종목 이야기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그때도 안아주셔도 상관 있긴 한데 다음에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이 최고니까 다들 건강 유의하셔서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바이. 여기까지였습니다. 메커스도 뭐 나쁘지 않죠. 메커스나 덕산 하이메탈? 그거 해볼까요? 아니면 작슈님이나 현재흐름님 한 번 더 데리고 올 수도 있고요. 사실 스터디에서 가장 편한 분들이기도 해서 오늘 다들 감사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짜 바이바이.